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7년간의 국제전쟁. 임진왜란. 이름뿐인 관군을 대신하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지옥을 불사하고 나를 따르겠는가? 따르겠다! 그 중심에 결코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불교 수행자. 사명대사 유정이 있었다. (1594년 4월 12일) 전쟁은 휴전 상태였고 조선이 제외된 채 명일 간의 강화 회담이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명대사가 울산 서생포 외성으로 들어갔다. 가토 기요마사가 주둔해 있는 일본군의 요새였다. 승병대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때부터 사명은 송운대사로 이름을 바꾼다. 첫째,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는다. 둘째, 명나라와의 무역을 부활한다. 셋째, 조선 8도 중 4도를 일본에게 이양한다. 넷째, 조선의 왕자와 대신 12명을 일본의 볼모로 보낸다. 제 것이 아니거든 털끝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협상은 절대 불가하오. そうであればまた戦ではないか。弓で鉄砲に勝てるものか。 병가의 승패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오. 고니 씨하고 심유경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식은 전해 듣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저번에 깔린 의도를 몰랐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4계도를 분할해서 내어준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どうだ。わしが集めた朝鮮の宝よ。美しいだろう。 조선의 보물은 따로 있소이다. わしの知らない朝鮮の宝は何だ。 바로 당신의 머리요. 何だと。このブチはいのうか。たまれ。 조선의 조정이 장군의 목에 금 1000냥을 걸었으니 그 목이 가히 조선 최고의 보배 아니면 무엇이겠소.わしの命が金千両だなんて武将としての生きがいはあったな。 이때부터 사명은 설보 화상으로 알려지게 된다. 보물 이야기를 한 스님이라는 뜻이다.
놀랍도록 담대한 사명의 면모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사명대사의 협상 파트너였던 가토의 영지로 혼묘지 뒷산에 가토의 동상이 조성되어 있다. 불교 일련종 신자였던 가토는 니신을 후원해 혼묘지를 개창한다. 혼묘지는 가토 가문의 보리사로 구마모토현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가토 기요마사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구마모토현의 신앙 중심지다. 혼묘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니신이 사명대사에게 받았던 유목이 400년 넘게 전해오고 있다. 첫 번째 서생포 회담에서 사명대사가 니신에게 써준 글이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 유목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감춰져 있다. 1594년 겨울 3차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사명대사가 니신에게 보낸 글이다. 명나라와 일본 간의 회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키요마사가 자기가 혼자 누락되지 않았나라는 불신감이 굉장히 클 때라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 만나주지를 않는 상황에서 사명당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당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오픈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니신 당신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아라는 진정한 자신의 지금 안타까운 심정을 갖다가 글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조일 서생포 회담을 기록한 분충 선안록이다. 명일간 비밀 회담으로 국토 분할 위기에 놓였던 조선은 사명대사의 외교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회담 보고서와 함께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4차 회담 후 올린 정유상소에서 사명대사는 싸워도 위태롭고 싸우지 않아도 위태로우니 그럴 바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임을 주청하고 있다. 그러나 유정의 상소에 대해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전하, 유정이 비록 적지에 드나들었다고는 하나 한낱 중의 소견이옵니다. 7만원 세력이 없이 치다가 적의 분노만 산다면 막아낼 형편이 못 됩니다. 우선 명나라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조정은 자주 국방에 의지가 없었다. 임진왜란 당시 영남 승군 본부가 있던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가 영남 도총섭으로 머물러 사실상 승군 총사령부 격이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은 교지를 비롯해 사명대사 관련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여러 종의 직인들이다. 팔도 승군을 지휘하며 사명대사가 사용했던 직인들이다. 임금과 조정 대신이 명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사명대사는 승병들과 함께 일본의 재침에 대비했다. 관군을 대신한 승군이었지만 승병들은 필요한 군량미와 무기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 휴전일 때는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산을 개간하거나 한 곳에 모여 무기를 만들고 훈련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심유경이 도모하고 있던 명일교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명나라와 화의교섭을 성공시켜 공을 세우고 싶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과 결탁해 무리수를 두게 된다.
관백 항표를 조작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항복한다는 가짜 항복 문서였다. 관백 항표뿐 아니라 명일 양국의 국서가 조작되고 있었다. 결국 히데요시도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무엇이가 고쿠스다도 이소이데 조센네 시주케키 시대 민나코로 신이세요. 스베테 하라오 키레. 본국으로 돌아갔던 왜군이 다시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재침 명령서로 전라도를 철저히 공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복 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에 크게 이제 전략적으로 오파낸 것이 그런 그 해전, 그다음에 의병 이걸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크게 엇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호남 곡창 지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큰 실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2차로 다시 정류재란을 일으킬 때는 이게 이제 호남을 무조건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왜군은 좌우군으로 나누어 북상했다. 전라도를 도륙내고 한양까지 올라가는 계획이었다. 직산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에게 참패하기 전 남원 전투가 있었다. 조명연합군이 남원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고니시 유키나가 군대를 비롯해 수륙 전군이 합세해 총공격에 나섰다. 일본군 5만 6천, 조명연합군 4천이었다. 나흘 밤낮을 버티고 남원성이 함락되었다. 남원성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학살의 현장이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정유재란의 처참한 광경을 눈물로 기록한 이가 있었다. 종군승으로 따라왔던 일본 정토종 승려 게이넨이다. 게이넨이 본 참혹한 광경 속엔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모습도 있었다. 짐승을 잡아가듯 조선인의 목을 새끼줄로 엮어 끌고 갔다. 이렇게 끌려간 조선 피로인의 숫자가 최소 10만 명이다. 게이넨은 일본 오우이타현 우스키시 출신으로 안요우지를 개창한 초대 주지였다. 우스키 성주의 요청으로 60이 넘은 나이에 종군했다. 게이넨은 정유재란의 참상을 기록한 조선일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1945년 이후에야 공개되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1597년 6월 24일부터 우스키로 돌아온 이듬해 2월 2일까지의 일기다. (7월 7일) 부산에 도착한 게이넨은 북상하는 군대를 따라 8월 중순 남원에 있게 된다. 同18日ですね、奥へ陣替えのために
城の外を見れば、死人が潔のごとく多くの人が死んでいたと。目も当てられぬような気配であった。 정유재란의 참상을 밝히는 또 다른 증거 자료, 코 영수증이다. 조선 의승병으로 곤욕을 치룬 히데요시는 조선인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코를 베게 했다. 누구나 의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어낸 코는 소금에 절여 본국으로 보내졌다. 그렇게 모인 만여 개의 조선인 코가 묻힌 무덤이다. 본래 이름은 비총이었으나 너무 잔인해서 귀무덤 이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一つは戦場で日本側が勝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せる意味で、もう一つはそういう犠牲になった人々の霊を慰めて、秀吉は大変慈悲深い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印象づけるためにやったんだということは、これは清少将隊自身が記録日記に書いてるんですね。 섬진강을 피로 물들인 석주간 전투는 화엄사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왜군과 벌인 혈전이었다. 정유재란 때 가장 치열했던 의승병 전투시 가운데 하나가 구리의 석주관이었다. 구리는 남원과 전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화엄사는 석주간 전투에 군량미를 대고 승병 300여 명이 합세해 혈전을 벌인 곳이다. 석주간 전투지에 세워진 724 사당. 석주간 전투에서 순절한 7명의 의병장 묘가 안치되어 있다. 칠이사를 기리는 추념비 한쪽 면에 승병을 추모하는 식구가 처연하다. 나라 위한 부름에 승려인들 어찌 가리겠는가. 피가 흘러 강이 되니 푸른 물이 붉게 물들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은 그 안가품으로 화엄사는 물론 화엄사에 소속된 81암자를 전소시켰다. 그때 불타버린 장육전은 훗날 새로 세우며 각황전으로 바뀌었다. (1597년) 가을, 사명대사도 승병대를 이끌고 남하했다. 명량해전 참패 소식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육군 주력 부대들이 후퇴하기 시작했고, 울산 외성까지 내려온 가토 기요마사는 조명연합군에 의해 포위됐다. 사명대사는 명나라 마귀 장군의 부대와 조력했다. 조명연합군은 보급로를 차단했다. 당시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은 이틀 분량이 전부였다. 무서울 것이 없는 젊은 외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울산 외성 고립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치겠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이 명나라가 목적이었다면 정유재란은 조선이 목적이었다. 정유재란이 끝나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유재란 때 가족과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항이 돌아왔다. 그대가 외국에서 보낸 상소는 잘 받아보았노라. 적국에서 얼마나 고초가 많았는가. 전하, 강제로 끌려간 조선 피로의 수가 어림잡아도 무려 10만에 육박하옵니다. 전쟁용 화살바지로 쓰기 위해 군사훈련 중인 조선인이 3, 4만에 이르고 나머지는 헐값의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소신 오직 그들의 피 끓는 아픔을 본국으로 전하기 위해 제 식소를 따라가지 못하고 길긴 목숨 지금까지 부여잡고 왔사옵니다. 구보가 살피옵소서. 영광이 내려가 있던 강항은 정유재란 때 식솔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간다.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다가 1600년에 돌아왔다. 간양록은 강항이 조선 피로인으로 일본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적국의 실태와 생활상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다. 조선 피로인들의 삶과 직접 그린 일본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피랍된 조선 양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곳 나가사키항에서 포르투갈 노예선에 팔려나갔다. 조선인 노예 4만 명이 조총과 맞바뀌어 팔려나갔다. 이탈리아 피렌체 상인 이제 가루레티가 쓴 기록에 보면 120 스쿠드, 스페인 돈으로 120 스쿠드 가지고 5명을 샀다 그러거든요. 5명을 우리나라 노예를. 그런데 그 양반이 아프리카 여행할 때 흑인 노예 값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5, 60 스쿠트 또 아니면 굉장히 좋은 사람은 100 스쿠트인데 이 나가사키에서 조선인들은 120만 주면 5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총보다 굉장히 값이 싼 거예요. 화의 요청을 거부하면 왜군은 다시 침범해 올 것이라 하옵니다. 아닙니다. 일본은 조선을 재침할 의사가 없다 하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오? 전하, 직접 가서 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낸다 한데 누가 적의 소굴에 들어가 무사할 수 있단 말이오? 승려 유정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과의 국교 단절로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스시마였다. 위안 정부를 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전란 중 오래전부터 조선과의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스시마는 수차례에 걸쳐 조선과의 통상 재개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양속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두 나라가 뭐 잘 지내야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고 경제적 그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두 나라가 못 지내면 대마도가 제일 최고의 피해자가 되죠. 묘당의 계책이 필요하다. 나란 일게 할 자가 유정 한 사람뿐이라니. 아, 마음이 아프다. 삼정승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적국으로 떠나는 사명에게 사대부 관료들은 저마다 송별시를 보내왔다. 성세에 이름난 장수도 많았지만 기이한 공은 노스님이 으뜸이었네. 지봉 이수광의 송별시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1604년 사명대사는 탐적사란 이름으로 손문흑과 함께 스시마로 향했다. 비공식 사절단이었다.
조선에 삼정승이 있고 우국 충정에 사대부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른 이는 조선이 폄하하고 배척한 승려 사명대사였다.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그 일본의 사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사제를 갖다가 파견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으로부터는 아직 정식적인 사과, 달리 말하면 국수를 통한 사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마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조선과 일본이 다시 강화를 맺어가지고 어쨌든 통교가 돼야 되는 부분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 언제 일본이 다시 재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대마도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스시마는 섬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세이잔지는 외교관승 겐소의 사찰로 스시마의 외교 문제를 전담하고 있었다. 세이잔지 주지 겐소는 능력 있는 외교승으로 명일 강화교섭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다. 불교계와 이 무사정권의 어떤 유착 이런 것도 도모하고, 또 이 사찰에 있는 승려들이 당시에는 이제 엘리트 계급이었죠. 글을 읽고 쓰고 또 뭐 시도 짓고 이렇게 해서 그 엘리트였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이 그 외교의 문서를 만드는데 이제 아주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부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사명이 지닌 공식 문서는 예조 참의가 스시마 도주에게 보내는 대막의 유서 한 장뿐이었다. 이 산승이 바다를 건너온 이유는 하나요.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조선의 남녀가 외국으로 끌려와 불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사명의 가슴과 눈은 피로인 쇠환에 맞춰져 있었다. 대사, 난감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시오? 대사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숙소 문 밖에 잡혀온 조선인들이 몰려와 통곡하고 아우성이니 조선에 돌아갈 때 데려가겠다, 그렇게 일러 간신히 돌려보냈습니다. 대사님, 저는 임난 때 경북 상주에서 끌려온 서희라고 하옵니다. 아니, 그대는 조선인인가? 대사님, 지금 외에는 귀족이든 평민이든 집집마다 조선인 노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노비로 군사로 불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한 조선인도 셀 수가 없습니다. 대사님, 제가 이번에 못 돌아가면 제발 이 편지를 제 부모님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끌려온 것이지 결코 스스로 오지 않았다고. 살아생전 부모님 다시 뵙기 위해서 이 질긴 목숨 부지하고 있을 테니 부디 사랑을 계셔달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이 전쟁 수행을 하면서 일본 쪽에서도 희생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죠.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갑니다. 심지어 더 심한 말을 하면 일본의 사무라이 계층의 고위 계층 같으면 자기 집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로 가져간 게 우리나라 조그만 자기 또래의 아이들 잡아가서 선물로 가져가서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사명의 공식 책무는 일본의 재침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피로인 쇠환이었다. 스시마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본토로 사신을 보냈다. 송은대사, 채비를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교토로 보낸 사신이 돌아왔습니다. 쇼군께서 대사를 만나시겠답니다. 속히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사명의 교토 후시미성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당연히 사명대사의 명성도 알고 있었고 사명대사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일본까지 퍼졌던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에 없던 일본 본토행은 사명의 결단이었다. 조정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일이 절박한데 연락선을 띄우면 언제 돌아오겠어? 하루라도 빨리 단판을 지어 백성부터 구해야겠습니다. 외국의 우두머리를 단독으로 만나는 일인데 조정에 이르고 계책을 논의해야지요. 절충 장군도 듣지 않았소. 전쟁 중 끌려온 조선인이 어림잡아 10만이요. 끌려온 우리 백성들을 조총과 맞받고 먼 나라의 노비로 팔아먹고 있다지 않소. 지금 우리 백성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조선을 떠나올 때 선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은 연락선을 딸려 보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 신료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명은 연락선을 띄우지 않았다. 스시마 도주 소 요시토시와 겐소 등의 안내로 세토네 해를 거슬러 오르는 장도였다. 사명대사가 열어놓은 이 길이 훗날 조선 통신사의 길이 되었다. 1604년 사명대사가 본토에 들어간 이때 일본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었다. 세키가하라 전투로 전국시대가 마감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에도 마쿠가 열린 것이다. 교토에서 사명대사가 머물렀던 절이다. 사명은 에도 막부의 관승 사찰인 오산 10차례에 머물지 않고 1년종 사찰인 홈포지에 짐을 풀었다.上段の間は殿様が宿泊すると。で下の間はまあ一般普通の人が誰でも、泊まることはで、当時は殿様しか泊まれませんけど、ここは下の段は上段の下の段は誰でも全部泊まれるようになってますので、将軍大使は、おそらくここへ泊まったんだ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사명은 이미 설보화상으로 잘 알려진 조선의 고승이었다. 사명대사를 만나기 위해 승려뿐 아니라 학자들이 홈포지에 줄을 이었다. 임재종 총본산인 삼국사에는 당시 최고의 권력승 세이쇼 조타이가 주지로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말사 제도인 사원법을 시작으로
불교를 정치화하고 있었다. 에도 막부의 권승 세이쇼 조타이는 우리에겐 서소승태로 알려진 외교승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검은 옷의 재상으로 불리던 인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도 등용되어 정치 외교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全国で日本中の禅宗の寺院の総取締役をやっておられた、ね、それで清少和尚の命令でいろんなところのお寺をなくす、お寺を建てる、両方総六職の許可がいったんですね。だからすごい権力を持っておられましたですね。 쇼코쿠지 소속감자인 킹카쿠지의 본래 이름은 로코온인이다. 세이쇼 조타이는 쇼코쿠지 분원인 로코온인 법회에 사명대사를 초대했다. 법회 후 오산 승려들과 시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승려들의 선시를 중심으로 오산 문학이 만개한 때였다. 임진왜란 때 국사 자격으로 종군하기도 했던 세이쇼는 평소 조선인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명대사에게 깊이 경도되었다. 日本の禅僧たちは将軍大師が日本に来られた時に大変な朝鮮から高僧が来たと、高い地位の禅宗の僧侶が来たと、自分たちも禅宗の僧侶ですからぜひとも交流したいと、そして詩を書いてください、書を書いてくださいと頼むわけです。それがすごく立派だったと。 혼미함에 돌려 깨달음에 무아를 알고 도가 말을 잇는데 이르니 공은 헤아리지 않는다. 널리 창생을 건지려는 무궁한 뜻은 다만 남선종의 손 돌리는 가운데 있으리. 苦と節が舌を巻くほど絶妙で楽しみを禁じえない。筆跡もなお美しく私の家宝にしたいと言うと宗恩は快く応答した。 로코온인 시회에서 사명대사에게 받은 선시다. 무고하게 끌려온 조선 피롱인들의 사활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주는 내용이지만 세이쇼 조타이는 사명이 써준 이 글을 보물로 간직했다. 心が開けたと、漢文の世界ですね、漢詩の世界で開けた、それが大きな影響を与え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将軍大師の最も大きな功績というのは日本に滞在して、京都の坊さんたちとの交流を深めながらそこで日本の国情もおそらくよく分か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혼포지와 이웃한 또 한 곳의 사찰. 임재종 사찰 코우쇼우지에도 사명대사의 흔적이 담긴 귀중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자순 불법록, 교종승려 앤리가 조선의 고승 사명대사와 나눈 불교 문답록이다. 젊은 승려 앤리는 사명대사를 만나기 위해 꼼꼼하게 질문 내용을 기록해두고 겐소에게 청을 넣었다. 그 시절 조선에서 온 고승 사명대사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四順仏法録でもう一回再度ですね、将軍大師がお答えになられたことをまた自分はちゃんと理解しているぞということをまた書にしたためて、つまり四順仏法録っていう文書にしてもう一回見せられて、将軍大師からこいつはちゃんと分かっているやつだということを認められたということの意味合いで、要は
器王というですね号を授けられたわけですね、将軍大使から海山様に。 사명대사가 코쇼우지 계산조 앤니에게 내린 법호다. 무염이란 법명과 함께 허응당 보우대사와 같은 허응을 호로 주었다. 그러나 교토에 온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이에야스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루한 기다림이었다. 매화는 벌써 지는데 돌아가지 못하니 바다나라 봄바람에 애만 끊어지누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회담 전에 자신의 세를 과시했다. 아들 히데타다와 함께 교토로 들어오는 행차를 조선 사절단이 참관하도록 했다. 8만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무력 시위였다. 와시와朝鮮との戦に出征しなかった。わしは決して朝鮮とあだをなったことがない。我々としに敵するわけではないだろう。 조선이 원수로 여기는 건 그대가 아니라 풍신수길이요.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이 끌려와 불임을 당하고 있어. 나는 끌려온 조선인들을 모두 데려가야겠어. わしの条件でヒロニンの総監か。 大使の言うな慈悲であろう。まあそういたそう。みんなを戻してやろう。 비공식 회담이었지만 사명대사는 얻어야 할 것을 모두 얻었다. 일본의 사제 국서와 피로인 쇠환.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는 막중한 이제 일본의 장군 지위를 얻은 덕정가강을 대해서도 나는 중생을 구하러 왔노라. 일본이 잘못한 일본과 조선의 백성들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 얘기를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당이 성녀로서의 양심과 책임과 그 용기가 용솟음치는 그런 입장에서 뭘 속일 게 없는 것입니다. 탐적사로 떠난 지 8개월 만에 스시마에서 조선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조선 피로인 1391명과 함께였다. 크고 작은 48척의 배에 나눠 싣고 출발했다. (2년) 후 1차 조선통신사와 함께 돌아온 피로인까지 합하면 사명대사의 노력으로 쇄환한 피로인의 수는 총 3천여 명. 그러나 사명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자책했다. 전원 쇄환이 목적인 사명에게 3,000명은 빈손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 돌아와 오대산에서 몸을 추스린 사명은 늦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스승의 영정 앞에 설 수 있었다. 탐적사로 떠나며 스승 서산대사의 임종도 다비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스승님의 입적을 지키지도 못하고 떠나간 먼 곳에서 널리 생명을 구제하라는 스승님의 유지 또한 충분히 받들지 못했습니다. 부디 마지막 한 명의 피로인까지 생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국의 심장부까지 승병대장으로, 조선의 운명이 걸린 외교관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치열한 삶이었다. 늘 돌아가고 싶고 그리워했던 고향. 선조의 죽음과 함께 사명도 모든 직무를 내려놓고 해인사로 들어왔다. 이미 늙고 병든 몸이었다. 스님, 밤낮으로 수십 장의 서신을 쓰시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사명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편지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교토의 권승들에게 이에야스와의 조선 피로인 전원 쇠환 약속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다. (1610년 8월 26일) 주장자 대신 기꺼이 창칼을 들었던 승병대장. 두려움 없는 초탈의 경지에서 상생 외교를 펼쳤던 승복 입은 외교관. 사명당이 6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3개월) 뒤 사명대사는 해인사 홍자암에서 답이되었다. 뇌묵당 처형대사는 사명직 서문에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수레했다. 화장하는 날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슬프게 사모하며 기절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 같이 슬퍼했다. 세상의 고통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았던 어른, 세상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라던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통 홍제의 존자, 스님께 백성들이 드리는 시호입니다. 정부나 국가의 그 지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국민이다.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에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이 저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고요. 사명대사 석장비에는
허균이 쓴 사명대사의 행장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명의 행적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하여 내동강 내고 땅속에 파묻히는 순환을 당하기도 했다. 비석을 동강내고 파묻는다 해도 사명대사가 보였던 중생구제의 보살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모두가 떠날 때 전쟁 때문에 떠났던 속세로 돌아왔다. 모두가 외적의 재침을 두려워할 때 적국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갔다. 사명대사에게 돌아갈 곳은 오직 하나. 고통받는 중생들의 곁이었다. 적국의 장수마저 감동하고 존경했던 사명대사의 담대함은 선의 경지에서 나온 깨달음이요 지혜였다. 중생 구제의 동력이고 뜨거운 자비심이었다.